오늘은 조금 특별한 주제를 다뤄볼까 합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 중 가족 간의 계좌이체를 하지 않는 분들은 거의 없으실 텐데요. 세무조사를 받았던 경험이 없어서 이 정도는 괜찮을 것 같다고 생각하시다가 큰 시련을 겪는 분들이 많습니다. 세금이라는 말만 들어도 머리 아프다 하시는 분들도 많지요. 그동안 계좌이체 많이 했는데 세무조사 안 나오던데 하셨던 분들은 그동안 잘못 알고 계셨던 겁니다. 실제로 사망 후 상속이 이루어질 때 뒤늦게서야 10년간의 계좌 거래 내역이 탈탈 털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증여나 상속세와 관련해서 궁금함이 있었던 분들은 다른 영상 찾아다닐 필요 없이 오늘 영상 하나만 잘 보셔도 큰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크게 4가지입니다. 영상 끝까지 보시고 도움받아 가시면 좋겠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가족 간 계좌이체 이렇게 안 하면 세금 폭탄 맞습니다. 흔히들 생활비 정산이나 자금 관리를 하면서 계좌이체를 아무런 생각 없이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자칫하면 증여가 아닌데도 억울하게 증여세를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가령 아버지가 아들에게 생활용품을 이것저것 함께 구매해 달라면서 생활비를 계좌이체합니다. 이건 아들이 증여받은 것이 아니죠. 하지만 국세청은 가족 간 계좌이체를 일단 증여로 보는 입장입니다. 자녀는 증여가 아니라 아버지가 대신 생활용품을 구입해 달라고 받은 돈일 뿐이라고 주장하는데요. 국세청은 부모 자식 간의 계좌이체는 증여로 추정하기 때문에 증여가 아니라는 증거를 납세자가 제출하지 않으면 실제로 증여가 아니더라도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이거 정말 무서운데요. 말이야 쉽지만 증여가 아니라는 것을 명확하게 입증하는 것은 실제로 정말 어렵습니다. 괜찮겠지 하면서 아무 생각 없이 계좌이체를 하면 증여가 아닌데도 증여세를 낼 수 있는 겁니다. 반면 배우자 간 계좌이체는 상황이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배우자에게 생활비 명목으로 계좌이체한 것은 국세청에서 증여로 추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여라는 증거를 내가 아닌 국세청에서 먼저 입증을 해야 과세를 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 간 계좌이체 사실만으로는 증여로 볼 수 없으니 자유롭게 계좌이체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국세청은 언제 가족 간의 계좌 이체 내역을 조사하는 걸까요? 예를 들어 아버지가 아들에게 5억을 한 번에 계좌이체 하였습니다. 국세청이 이걸 바로 포착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아무리 국세청이라도 국세청 마음대로 개인의 계좌를 조회할 수는 없습니다. 국세청이 알 수가 없는 겁니다. 현금 입출금은 하루 1,000만 원이 넘을 때 국세청에 자동으로 통보가 되지만 계좌이체는 금액 상관없이 국세청 통보 대상이 아닙니다. 계좌이체는 주로 세무조사를 하면서 밝혀지게 되는데요. 세무조사에는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주식이나 부동산 취득 시 나오는 자금 출처 조사입니다. 이때는 보통 자산 취득 시점 기준으로 3년간의 계좌이체 내역을 조사합니다. 두 번째는 사업장 세무조사입니다. 사업체를 운영하시는 분들의 경우 매출 누락을 확인하기 위해 5년간의 계좌이체 내역을 조사합니다. 세 번째는 상속세 세무조사입니다. 이 상속세 세무조사가 가장 무섭습니다. 무려 조사 대상 기간이 10년이기 때문입니다. 기억도 안 나는 10년간의 계좌 이체 내역을 조사한다니 참으로 당황스러울 것입니다. 왜 상속세 세무조사는 무려 10년간 계좌이체 내역을 조사하는 걸까요? 그 이유는 물려받을 상속재산뿐만 아니라 과거 10년 내에 가족에게 증여한 재산까지 포함해서 상속세를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상속재산이 10억 이상이면 상속세 세무조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몇 년간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라서 부모님이 웬만한 집 한 채만 가지고 있으면 나중에 상속세 세무조사를 받을 확률이 정말 높습니다. 실제로 A씨는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상속세 세무조사를 받게 됩니다. 국세청에서 10년간 아버지의 모든 계좌이체 내역을 제출하라고 하는데요. A씨는 아버지에게 증여받은 기억이 없어서 별일 없겠다고 생각하며 걱정 없이 계좌이체 내역을 제출합니다. 그런데 국세청이 계좌이체 내역을 조사하다 보니 9년 전에 아버지한테 몇 천만 원을 이체받은 내역을 찾게 됩니다. 국세청은 이게 증여받은 거 아니냐고 추궁하는데요. A씨는 억울했습니다. 과거에 아버지가 부탁해서 대신 돈을 받고 일을 처리해 준 적이 몇 번 있었기 때문입니다. 증여받은 것은 분명 아니었습니다. 그러자 국세청이 이렇게 말합니다. 가족 간 계좌 이체는 증여로 추정합니다.
증여가 아니라는 증거를 제출하지 못한다면 사전증여로 봐서 상속세를 추가로 과세하겠다고 말이죠. 몇 달 전 일도 기억이 안 나는데 9년 전 일을 어떻게 기억할까요? A씨는 그때의 일이 자세히 기억도 안 나고 증명할 방법도 없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억울하게 상속세를 추가로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를 대비해서 무슨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아주 간단한 방법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계좌이체를 할 때 왜 이체를 한 건지, 송금할 때 이체 내용을 남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슨 내용인지 전부 표시가 되어 있으니 왜 아버지에게 계좌이체 받았는지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고 증여가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하기 훨씬 수월할 것입니다. 생활비용 결제나 가전제품 구매 등으로 활용했다는 것을 증명한다면 증여가 아니므로 억울하게 상속세를 더 내는 일은 없을 겁니다. 둘째, 현금 입출금 이렇게 하면 100% 세무조사 나옵니다. 국세청은 계좌이체가 아닌 현금 거래의 경우 탈세를 위한 것이라고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현금 입출금을 잘못하면 세무조사를 받을 확률이 상당히 높아지는데요. 어떻게 현금 거래를 하면 국세청이 알게 되고 세무조사를 받게 되는지 아주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하루에 1,000만 원 이상 현금을 입출금하게 되면 은행에서 자동으로 이 내역을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제도를 고액 현금거래 보고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은행으로 받은 정보 중에서 단기간에 몇 억씩 현금 거래를 많이 한 사람이나 탈세가 의심되는 그런 사람들을 자체적으로 검토하여 국세청에 알려주는 절차가 이루어집니다. 반대로 국세청에서 먼저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세금 추징을 위해 증거자료가 필요한 경우입니다. 즉 1,000만 원 이상의 모든 현금의 입출금 내역이 금융정보분석원으로 통보되는 건 맞지만 국세청까지 자동으로 통보되는 것은 아닙니다. 딱 한 번 1,000만 원 넘게 현금을 입출금했다고 그것 때문에 세무조사가 나오거나 그러지는 않는다는 거죠. 실제로 만약 국세청에서 정보를 요청하면 현금 거래 정보를 제공해줬다고 안내문이 오기도 합니다. 이 안내문을 받으셨다면 세무조사 받을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실제로 국세청에서 이 정보를 활용하여 매년 10,000건 이상, 2조 원 이상 세금을 추징하고 있습니다. 활용이 매년 늘어나고 있는 만큼 가급적이면 금융정보분석원에 내 현금 거래 정보가 보고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고액 현금 거래 보고 기준은 각 은행별로 하루 1,000만 원 이상 현금 거래하는 경우에만 보고됩니다. 예를 들어 A은행에서 900만 원, B은행에서 900만 원 현금을 입금했다면 각 은행별로 1,000만 원이 넘지 않기 때문에 금융정보분석원에 통보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ATM 기기를 이용한 거래와 은행 지점에서 방문하는 거래를 합쳐서 1,000만 원 이상이면 보고됩니다. 또한 입금 금액과 출금 금액을 따로 적용합니다. 하루에 입금 900만 원과 출금 900만 원을 동시에 했다면 각각 1,000만 원 이하이므로 금융정보분석원에 통보되지 않습니다. 그럼 이 요건들만 피해서 매일 900만 원을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B씨의 경우 이 제도를 이용해서 하루에 900만 원씩 넣었다고 하는데요. 1,000만 원 이하의 현금 거래라도 영업점 직원이 자체적으로 판단하여 금융거래가 의심거래로 보여지면 금융거래 분석원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예외적인 경우도 있으니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금융정보 분석원과 별개로 현금 입출금을 조심해야 하는 경우가 하나 더 있습니다. 주택을 취득할 때인데요. 자금 조달 계획서를 제출하고 몇 달 뒤에 구청이나 한국부동산원에서 소명 안내문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소명 안내문을 받게 되면 제출 자료로 계약금 지급일 2주 전부터 잔금 지급일 2주 후까지의 입출금 내역 전체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때 현금 입금한 내역이 많을 경우 국세청에 통보할 수 있습니다. 증여세 안 내려고 일부러 계좌이체 내역 안 남기고 부모님한테 현금으로 받아서 입금한 건데 세무조사를 받게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국세청에서는 이러한 현금 출처를 당연히 가족이라고 추정합니다. 그래서 현금의 자금 출처 조사를 위해 가족 세무조사로 확대될 수가 있습니다. 만약 아버지가 사업을 운영하신다면 아버지 사업장의 현금 매출 누락까지 의심을 받아 아버지 사업장까지 세무조사를 받게 되는 겁니다. 현금 입출금 하지 말고 차라리 차용증을 쓰고 계좌이체 받았으면 가족 세무조사까지 확대되진 않았을 겁니다. 본인 한 명 때문에 가족까지 세무조사 받게 되는 전형적인 케이스이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소액 현금 증여, 설마 하는 이 정도 금액도 국세청에 걸릴 수 있습니다. 최근 부동산 자금 출처에 대한 세무조사가 많아지자 큰 금액이 아닌 500만 원, 1000만 원 정도의 현금 증여도 국세청에 걸릴 수 있냐고 물어보십니다. 비교적 소액인 현금 증여인데 이 정도는 그냥 넘어가도 괜찮지 않을까요? 아니면 이것조차 국세청이 악착같이 찾아내서 세금을 추징할까요? 예시를 통해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모님이 결혼한 자녀에게 현금 2천만 원을 증여하였습니다. 이걸로 생활비 보태고 월급은 잘 모아서 집장만 하라고 하시는데요. 자녀는 이전에도 부모님에게 5천만 원을 증여받아 이미 증여 공제를 받았었기 때문에 증여를 더 신고하면 세금이 나오게 됩니다. 어차피 국세청에서도 이 정도 금액까지 파악하지 못할 테니 증여를 신고하지 않기로 하는데요. 네, 맞습니다. 국세청에서 전 국민의 계좌이체 내역을 다 들여다 볼 수도 없고 더군다나 소액 증여까지는 잡아낼 수 없습니다. 시간과 인력이 한정돼 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문제는 갑자기 일어나게 됩니다. 7년 뒤 갑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됩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슬픈 와중에 국세청에서 연락이 오는데요. 상속세 신고 납부는 6개월 내에 해야 한다. 그리고 본인의 10년간 통장 이체 내역도 함께 제출하라고 합니다. 1년도 아니고 무려 10년치입니다. 10년치 계좌이체 내역을 제출하는 게 말이 쉽지 정리하는데 시간이 엄청 걸릴 것입니다. 안 그래도 슬픈데 이렇게 자료를 요구받으면 참 곤란한데요. 국세청에서는 10년 내에 고인에게 증여받은 자산이 있는지 조사하기 위해 꼭 필요한 자료라고 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사전 증여 과세제도라고 하는데요. 상속세는 고인이 남긴 상속 재산에 대해서 내는 세금입니다. 이건 다들 아실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하나를 더 해야 합니다. 10년 내 이미 증여한 재산에 대해서도 상속재산에 더해서 상속세를 계산해야 합니다. 알고 계셨나요? 여기서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요. 아니, 나는 과거에 현금 증여받고 세금도 냈는데 여기에 또 상속세 과세하면 이거 세금 2번 내는 거 아닌가 의문이 드실 겁니다. 증여세 냈는데 상속세를 또 내라고 하면 너무 억울하죠. 그래서 과거에 이미 납부한 증여세는 상속세에서 차감을 해줍니다. 그런데 7년 전에 현금 2천만 원을 증여받은 내역을 국세청이 찾아냈습니다. 7년 전에 증여 신고를 안 했으니 상속세와 별도로 이때 안 낸 세금을 추징하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차피 사전 증여는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결국엔 상속세로 내야 하는데 무슨 증여세를 또 따로 추징하냐 하실 텐데요. 국세청은 상속세로 과세되니 증여세는 따로 낼 필요가 없다고 답합니다. 다만 7년 전 증여받을 때 무신고했으니까 그에 대한 가산세는 내야 한다고 하죠. 무신고 가산세 20%와 납부 지연 가산세 50%를 내야 하는 것입니다. 7년 전 내야 할 증여세가 200만 원이었다면 140만 원을 가산세로 내야 하는 것입니다. 7년 전 증여받은 현금에 대해서 세금을 내게 될지도 몰랐는데 가산세까지 추가로 더 내야 한다니 그야말로 세금 날벼락을 맞은 셈인데요. 이런 세금 날벼락을 맞기 싫으시면 부모님의 연세가 많으신 분이나 부모님 재산이 10억 이상인 분들은 소액 현금 증여하고 증여 신고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재산이 10억 이상이고 특히 부동산을 소유하고 계시다면 대부분 상속세 조사가 나오니 조심하셔야 합니다. 또한 10년 내 5천만 원 이상 현금을 이체받으신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 자식 간 증여 공제는 5천만 원이기 때문이죠. 넷째는 증여, 상속세 절세하는 방법입니다. 첫 번째 방법은 감정평가를 활용하라입니다. 여기서 핵심 키워드는 증여 재산가액입니다. 증여나 상속으로 얼마짜리를 받느냐에 따라서 세금이 달라지는데요. 근데 이 증여받는 것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부동산입니다. 특히 부동산 같은 경우는 가치를 평가하는 방법이 원칙은 시가입니다. 그리고 그 시가를 알 수 없을 경우에 국가에서 정한 기준 시가라는 방법을 통해서 그 재산을 평가하는데요. 중요한 것은 내 부동산에 대한 어떤 명확한 시가가 있으면 그게 우선시 되지만 내 부동산에 대한 시가를 알 수 없을 때는 어쩔 수 없이 다른 유사한 부동산을 준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내 부동산에 대한 시가의 대표적인 게 감정가액입니다. 그러면 감정가액이 있다고 하면 다른 부동산에 대한 거래 금액을 준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인데요. 다른 부동산에 거래된 금액이 나한테 불리할 경우에는 감정평가를 받으면 내 부동산에 대한 시가가 우선 적용되기 때문에
내가 받은 감정가액으로 세금을 책정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감정평가를 하지 않고 아파트를 자녀한테 증여한다고 했을 때 비슷한 남의 부동산 가액으로 책정할 경우에는 7억 5천인데 감정가액은 6억일 수 있다는 것이죠. 이 감정가액이라는 게 약간 융통성이 있습니다. 지금처럼 가격 폭락이 클 때는 더 그렇습니다. 내 부동산에 대한 감정을 받아서 세금을 책정하면 6억에 대한 세금이 부과되니까 훨씬 절세할 수 있게 됩니다. 만약 이걸 배우자한테 증여한다고 했었을 때 내가 감정을 받지 않으면 7억 5천으로 배우자 공제 6억을 적용하고 그 초과되는 1억 5천에 대해서 세금을 계산하면 2천만 원을 내야 되는데 감정을 받았더니 6억 원으로 낮게 평가를 받아서 배우자 공제 6억 원을 차감하면 낼 세금이 없게 됩니다. 두 번째 방법은 10년마다 증여하라입니다. 증여세 계산 구조는 내가 증여할 시점에서 과거 10년 동안 증여한 걸 다 합산해서 계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부터 증여재산 공제를 활용해서 각자 적용받을 수 있는 공제액만큼 공제를 받아 미리 증여를 하면 절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직계비 속인 자녀가 출생을 하면 미성년자일 때는 2천만 원 공제가 가능하니 한 살에 2천만 원을 증여하고 11살이 되었을 때 또 2천만 원을 증여하고 21살 성인이 됐을 때는 증여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 5천만 원을 증여하고 이런 식으로 미리 쪼개서 증여를 하는 방법입니다. 31살까지 1억 4천만 원가량의 금액에 대한 증여세를 안 내도 되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 이 1억 4천만 원이라는 금액을 그냥 31살 때 자녀한테 준다라고 하면은 1억 4천에서 공제 5천만 원을 초과되는 부분에 대한 세금을 계산해 보면 내야 할 세금이 900만 원 정도 됩니다. 정리하면 사전증여 재산공제를 통해 900만 원을 아낀 것이죠. 세 번째 방법은 채무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증여받는 부동산에 채무가 있을 경우 은행 대출금이라든지 보증금을 내가 떠안는다는 전제 조건에서 증여를 받으면 그 채무는 내가 갚아야 되기 때문에 전체 금액을 증여로 보지 않고 그 채무 금액을 차감한 금액만큼만 증여로 봅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5억짜리 부동산이 있는데 보증금이 2억 있으면 실제로 받은 건 3억이 되겠죠. 이걸 부담부 증여라고 하는데요. 그렇게 되면 당연히 채무가 크면 클수록 증여세 부담은 적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그 대신 채무를 주는 사람에게는 유상양도로 보기 때문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부모 입장에서는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지만 가족 전체로 봤을 때는 절세의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울타리 세금이라고도 하죠. 특히 이 부담부 증여는 다주택자 같은 경우에 양도세가 중과되기도 했었는데요. 그렇게 되면은 양도소득세율이 가산 적용되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부담이 너무 컸습니다. 그때는 부담부 증여가 큰 실익이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거의 대부분이 조정 대상 지역에서 해제가 됐습니다. 그렇게 되면 부담부 증여에서 채무 부분에 대해 세율이 중과가 되지 않기 때문에 단순 증여보다는 부담부 증여가 훨씬 더 유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시점에 가장 활용하기 좋은 절세 방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번 사례를 들어보면 시가 8억짜리 아파트를 증여하려고 합니다. 근데 여기에 채무가 5억 원이 있어요. 근데 채무를 부모님이 갚아주게 된다면 단순 증여가 되겠죠. 그럼 자녀 입장에서 8억 원에 대한 증여세를 계산해보면 자녀 공제 5천만 원을 받는다 해도 총 1억 6,500만 원이 나옵니다. 그런데 부담부 증여로 채무 5억을 안고 가야 하는 조건이라 하면 8억 원에서 5억 원의 채무가 빠지고 남은 3억에 대한 세금을 계산해 보면 자녀의 증여세는 4천만 원이 됩니다. 정말 충격적이고 놀랍지 않으신가요? 그렇다면 이제 부모님의 양도소득세는 얼마가 나오는지 계산해 봐야 됩니다. 채무가 5억 원입니다. 그리고 취득가액이 예를 들어 4억이었다고 하면 양도소득세는 5,600만 원이 나옵니다. 그럼 부모하고 자녀가 내는 총합계 금액은 9,600만 원이지요. 단순 증여했을 때는 세금이 1억 6,500만 원인데 부담부 증여로 9,600만 원으로 줄었으니까 정말 이득입니다. 세금을 최소화할 수 있는 채무 금액을 계산해서 부담부 증여를 활용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부모가 양도소득세를 안 낼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비과세 대상일 경우에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면 단순 증여와 비교해서 1억 2,500만 원이나 절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최대한 예를 들어 설명해 드리려고 했는데 도움이 되셨는지요?
골치 아프지만 외면할 수 없는 것이 세금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조금이라도 더 알고 있어야 눈 뜨고 코 베이는 일이 없겠지요. 앞으로 더 좋은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니어를 위한 모든 것, 시니어 연구소였습니다. 오늘은 조금 무겁지만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제가 평생토록 들었던 인생의 조언 중에 과연 최고라고 손꼽을 수 있는 현인의 말씀입니다. 세상에 없는 세 가지와 우리가 알고 있는 세 가지, 그리고 우리가 모르는 세 가지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 싶습니다. 인생의 후반전을 살아가고 계신 분들이라면 오늘 영상 끝까지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특별하고도 소중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주위에 좋은 분들이 있다면 공유해 주세요.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이 세상을 살면 무슨 일이 벌어지든 내가 구애받지 않는 것을 해탈이라고 합니다. 배를 타고 바다에 가면서 바람도 불지 말고 파도도 치지 마라. 이렇게 바라는 것이 아니고 바람아 불려면 불어라. 파도야 치려면 쳐라. 나는 이미 좋은 배를 마련해 놓았고 좋은 항해수를 습득했기에 그 정도는 문제없다. 이런 마음가짐이 해탈입니다. 처음 만났을 때는 남편이 그렇게 착해 보였는데 살아보면 마음에 안 드는 구석이 있고 내 뱃속에 10달을 품어 낳아서 내 마음대로 키운 아이도 클수록 내 말을 잘 안 듣습니다. 이렇듯 어떻게 세상일이 나의 생각대로만 되겠습니까? 파도가 일면 파도를 타고 가면 되고 파도가 치지 않으면 조용히 즐기면 됩니다. 세상일이 내 생각대로 안 된다고 전혀 구애받을 일이 없습니다. 저도 나이가 드니 오랫동안 소식이 없던 사람들한테서 소식이 옵니다. 죽었다는 소식입니다. 살아있다는 소식은 오지 않으니까 소식이 없으면 살아있는 것이지요. 지난달에도 지인이 돌아가셔서 장례를 치르느라 화장장에 갔습니다. 화장장 정문에서부터 연구차와 버스들이 밀려 있더군요. 관이 전기 화로에 내려가면 고인의 이름 밑에 소각 중이라는 문자등이 켜지고 40분쯤 지나니까 소각 완료, 또 10분쯤 지나니까 냉각 중이라는 글자가 켜집니다. 10년쯤 전에는 소각에서 냉각까지 100분 정도 걸렸는데 이제는 50분으로 줄었습니다. 기술이 크게 진보했고 의전을 관리하는 절차도 세련되어졌습니다. 냉각 완료가 뜨면 흰 뼈가루가 줄줄이 컨베이어 벨트에 실려서 나오는데 성인 한 사람분이 한 돼 반 정도 됩니다. 그리고 직원이 뼈가루를 담아서 유족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유족들은 미리 준비한 옹기에 뼈가루를 담아서 돌아갑니다. 원통하게 비명 횡사한 경우가 아니면 요즘에는 유족들도 별로 울지 않습니다. 부모를 따라서 화장장에 온 아이들은 대기실에 모여서 아이스크림을 먹으며 놀고 있었습니다. 제 입으로 우리는 호상입니다라며 문상객을 맞는 상주도 있었지요. 그리고 그날 3살 난 아기도 소각되었습니다. 작은 관이 내려갈 때 젊은 엄마는 돌아서서 울었습니다. 아기의 뼈가루는 서너 홉쯤 되었을 것입니다. 뼈가루를 보면 흰 분말에 흐린 기운이 스민 안개 색깔입니다. 입자가 고와서 먼지처럼 보이기도 하죠. 이렇게 한 세상 살다가 가는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누구나가 죽으면서 그렇게 세상과 작별합니다. 금방 있던 사람이 금방 없어졌는데 뼈가루는 남은 사람들의 슬픔이나 애도와는 사소한 관련도 없고 수명이 다하고 업이 다한 것을 말해줄 뿐입니다. 죽으면 말 길이 끊어져서 죽은 자는 산자에게 죽음의 내용을 전할 수 없고 죽은 자는 죽었기 때문에 죽음을 인지할 수 없습니다. 인간은 그저 죽을 뿐 경험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삶의 무거움과 죽음의 가벼움을 생각해야 합니다. 죽음이 저토록 가벼움으로 우리는 남은 삶의 무거움을 버텨낼 수 있는 건지도 모릅니다. 더한 욕심을 부릴 것도 없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갈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죽음은 날이 저물고 비가 오고 바람이 부는 것과 같은 자연 현상입니다. 나이가 들면 죽음이 두렵습니다. 하지만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일상생활을 하듯이 세수를 하고 면도를 하듯이 그렇게 가볍게 죽어야겠구나 하며 미리 정해놓을 일만 생각하세요. 돈 들이지 말고 죽자. 주변 사람을 힘들게 하지 말고 가자.
질척거리지 말고 지저분한 것들을 남기지 말고 가자. 빌려온 것이 있으면 다 갚고 가자. 남은 것이 있으면 다 주고 가자. 입던 옷을 깨끗이 빨아 입고 가자. 이렇게 말입니다. 죽음을 앞두고 집에 있는 서랍과 수납장을 들여다보면 이 쓰레기 더미 속에서 한 생애가 지나간다는 생각에 서글퍼지는 순간이 옵니다. 똥을 백자 항아리에 담아서 냉장고에 넣어둔 꼴이지요. 지금까지 내가 지니고 있었던 것이 거의 전부가 쓰레기였다는 것을 죽음을 앞두고서야 깨닫습니다. 정작 내가 하고 싶었던 일들은 아직 아무것도 하지도 못했는데 왜 그렇게 두 손에 꽉 쥐고 놓지 못하는 인생을 살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인생은 후회의 연속이라지만 욕심을 내서 살았던 지난 날을 떠올리면 그 마음이 너무 공허합니다. 나의 삶이 허무하게만 느껴집니다. 이제부터라도 조금 더 의미 있는 것으로 내 인생을 채워보시길 바랍니다. 제 지인의 아버지는 섬진강 상류의 산골 마을에서 평생 농사를 지으며 사셨다고 합니다. 지인의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지인을 불러놓고 유언을 하셨는데 내 어머니가 방마다 아궁이에 불 떼느라고 고생을 많이 했다. 부디 연탄 보일러를 놓아드려라라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저는 이 유언이 건실하고 씩씩하고 속이 꽉 차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의 아버지는 참으로 죽음을 별것 아닌 것으로 아침마다 소를 몰고 밭으로 나가듯이 가볍게 받아들이셨습니다. 이 정도 유언이 나오려면 깊은 내공과 오랜 세월이 필요한 것이지요.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삶은 무겁고 죽음은 가볍습니다. 죽음과 싸워서 이기는 것이 의술의 목표라면 의술은 백전백패합니다. 깨어진 육체를 맞추고 꿰매서 살려내는 의사가 있어야지만 충분히 다 살고 죽으려는 사람들의 마지막 길을 품위 있게 인도해주는 의사도 있어야 합니다. 죽음은 쓰다듬어서 맞아들여야지 싸워서 이겨야 할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제 다 살았기에 가야 하는 사람의 마지막 시간을 파이프를 꽂아서 붙잡아 놓고 못 가게 하는 의술은 무의미합니다. 가볍게 죽고 가는 사람도 미련 없이 보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이토록 단순한 장례 절차에서도 정중한 애도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가는 사람도 보내는 사람도 의술도 모두 가벼움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뼈가루를 들여다보면 인생의 의미를 다 알 수 있습니다. 이 가벼움으로 삶의 무거움을 버틸 수 있는 것입니다. 천하를 통일했던 중국의 진시 황제나 애플을 창시하여 억만장자가 된 스티브 잡스, 영원히 북한을 통치할 것 같았던 김일성. 그들은 모두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삼성그룹의 이건희 회장도 병상에 누워있다 결국 고인이 됐습니다. 이렇게 화려하게 살다가 떠나간 사람 중 누가 부럽나요? 세상에는 없는 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정답이 없습니다. 둘째는 비밀이 없습니다. 셋째는 공짜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죽음에 대해 분명히 알고 있는 것 세 가지는 첫째는 사람은 분명히 죽는다는 것. 둘째는 나 혼자서 죽는다는 것. 셋째는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죽음에 대해 모르는 것도 세 가지가 있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것과 어디서 죽을지 모른다는 것, 그리고 어떻게 죽을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모든 사람이 태어나는 방법은 거의 비슷하지만 죽는 방법은 천차만별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평가는 태어나는 것보다 죽는 것으로 결정됩니다. 내가 세상에 올 때 나는 울었고 내 주위의 모든 이들은 웃었습니다. 내가 이 세상을 떠나갈 땐 모든 사람들이 아쉬워 우는 가운데 나는 웃으며 후를 떠나가야 합니다. 그것이 인생을 최고로 잘 산 것입니다. 행복한 삶을 살아가세요. 걸을 수 있고 먹을 수 있고 친구들과 대화할 수 있고 이렇게 살아있는 지금이 더없이 소중하고 감사한 것입니다. 삶은 소풍입니다. 가는 길에 쉬었다가 오는 길에도 쉬고 또 중간에 틈나는 대로 쉬어야 하는 것입니다. 인생을 너무 바쁘게 살지 마세요. 나에게 주어진 하루하루의 삶을 그 자체로 소중히 여기고 감사하며 고마운 마음으로 살아야지. 하루하루를 마치 무슨 목적을 완수하기 위한 수단인 것처럼 소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깨우친 현인들은 우리에게 인생에 있어서
일을 권하지 않았고 소풍을 권했습니다. 우리는 일하러 세상에 온 것도 아니고 성공하려고 온 것도 아닙니다. 그런 것은 다 부차적이고 수단적인 것이지요. 우리 모두가 전생에 무엇을 잘하고 못했는지 모르지만 한 세상 누릴 수 있는 삶을 선물로 받은 것입니다. 아직 삶을 선물로 받지 못한 억조창생의 대기조들이 우주의 커다란 다락방에서 순번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삶을 수단시하지 말고 삶 자체가 목적임을 깨우치세요. 이 삶이라는 여행은 무슨 목적지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가 목적인 것입니다. 그러니 이 여행 자체를 즐기시길 바랍니다. 멀리 소풍 가서 노는 이야기에 번뇌와 고통만 가득하다면 그것은 참된 인생이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참으로 기막힌 사연과 세상 속에서도 행복과 기쁨이 있는 삶을 살아가세요. 곱게 늙어가는 이를 만나면 세상이 참 고와 보입니다. 늙음 속에 낡음이 있지 않고 도리어 새로움이 있습니다. 곱게 늙어가는 이들은 늙지만 낙지는 않습니다. 늙음과 낡음은 글자로는 불과 한 획의 차이밖에 없지만 그 품은 뜻은 서로 정반대의 길을 달릴 수 있습니다. 늙음과 낡음이 함께 만나면 허무와 절망밖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늙음이 곧 낡음이라면 삶은 곧 죽어감일 뿐입니다. 늙어도 낡지 않는다면 삶은 나날이 새롭습니다. 몸은 늙어도 마음과 인격은 더욱 새로워집니다. 더 원숙한 삶이 펼쳐지고 더 농익은 깨우침이 다가옵니다. 늙은 나이에도 젊은 마음이 있습니다. 늙었으나 새로운 인격이 있습니다. 젊은 나이에도 낡은 마음이 있습니다. 젊었으나 쇠잔한 인격입니다. 겉은 늙어가도 속은 날로 새로워지는 것이 아름답게 늙는 것입니다. 겉이 늙어갈수록 속이 더욱 낡아지는 것이 추하게 늙는 것입니다. 늙음과 낡음은 삶의 아름다움과 추함을 갈라놓습니다. 누구나 태어나면 나이 들어가게 됩니다. 하지만 몸은 비록 늙었지만 마음만은 언제나 새로움으로 살아간다면 평생을 살아도 늙지 않습니다. 곱게 늙어간다는 것은 참으로 아름다운 인생입니다. 멋모르고 날뛰는 청년의 추함보다는 고운 자태로 거듭 태어나는 노년의 삶이 더욱더 아름답습니다. 행여 늙는 것이 두렵고 서럽습니까? 마음이 늙기 때문입니다. 마음을 새롭게 새로움으로 바꿔보세요. 늘어가는 나이테는 인생의 무게를 보여줍니다. 그만큼 원숙해진다는 것이겠지요. 천천히 걸어도 빨리 달려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오직 한 세상입니다. 덜어는 조금 살다가, 덜어는 오래 살다가 우리는 결국 가야 할 곳으로 떠나갑니다. 소중한 시간에 사랑하고 이해하며 사세요. 우리에게 주어진 둘도 없는 삶. 지난날 돌이키며 후회하기보다는 나에게 남은 하루하루를 아름답게 가꾸는 일에 희망을 거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행복한 세상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마침내 바람에게도 돌멩이에게도 보이지 않는 마음에게도 고마움을 느끼며 정다운 사람들과 오붓하게 웃음을 나누면 마음이 부자인 사람이 됩니다. 가져갈 수 없는 무거운 짐에 미련을 두지 마세요. 빈 몸으로 와서 빈 몸으로 떠나가는 인생입니다. 힘들었던 과거, 상처받은 마음, 쓸데없는 걱정까지 모두 훌훌 털어버리세요. 아까울 것 하나 없습니다. 힘겹게 이고 지고 안고 있으면 인생이 금방 지치고 힘이 들게 됩니다. 간밤에 꾼 호화로운 꿈도 깨고 나면 모든 것이 허무하고 무상하지요. 어제의 꽃피는 봄날도 오늘의 그림자에 가려져 보이지 않는데 지금 두 손에 붙든 미련을 놓아버리고 가벼워지세요. 어차피 떠나가야 할 그 길이라면 그 무거운 짐일랑 다 벗어 던지고 처음 왔던 그 모습으로 편히 떠날 수 있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혹여나 지나간 일에 대한 자책감으로 힘들어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다가올 미래에 대한 걱정에 두려운 분들이 있다면, 일어나지도 않은 어떤 일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과거에 대한 자책과 미래에 대한 걱정 모두가 현재를 불행하게 만드는 요인이 됩니다. 현재에 집중하세요. 그리고 후회가 없도록 현재를 즐기셔야 합니다. 이 좋지 않은 감정들은 모두 털어버리시고 지금 현재에 집중하는 것이 보다 행복한 삶을 만드는 데 유익할 것입니다. 오늘 하루는 어떻게 보내셨나요? 긍정적인 생각으로 오늘 하루를 시작해 보세요.
그 긍정적인 생각이 오늘 하루를 변화하게 만듭니다. 하루에 좋은 생각과 노력이 쌓이면 당신의 인생은 좋은 인생이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힘내시고 구독자 여러분들을 응원하는 제 마음이 꼭 전달되길 바랍니다. 지금 웃고 계시다면 오늘 하루가 행복해지고 또 다시 맞이하는 내일 역시 행복으로 가득 채워질 것입니다. 인생이란 폭풍우가 지나가길 기다리는 것이 아니랍니다. 퍼붓는 빗속에서 춤추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희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음악이 없어도 멋진 춤을 출 수 있다고 하지요. 희망이란 어떤 일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아니라 어떤 일도 잘 될 것이라는 믿음의 마음입니다. 내 마음 속에 기쁨과 확신이 있을 때 누가 시키지 않아도 열심히 그 삶을 즐기며 행복할 수 있게 됩니다. 어떤 일을 시작하려면 그 일이 반드시 잘 될 것이라는 믿음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신은 뭐든 할 수 있습니다. 자신감을 가지고 믿으세요. 나는 당신을 믿습니다. 당신 인생의 봄날은 언제나 지금입니다. 당신은 이전에도 최고였으며 지금도 최고랍니다. 힘차게 전진하세요. 당신은 잘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시니어를 위한 모든 것, 시니어 연구소였습니다. 우리 주위에는 가까이 할수록 독이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진국인 사람과 아닌 사람을 구별할 줄 아는 사람은 사람을 보는 눈이 있다고 하는데요. 손절해야 할 친구를 끊어내지 못하면 내가 상처받고 남에게 휘둘리기 쉽습니다. 좋은 사람을 알아보는 것은 인생을 살아가는데 참 중요하죠.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저 사람은 보면 볼수록 참 진국이야.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내 주변에 진국인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큰 복이고 내가 주변 사람으로부터 진국이라는 얘기를 듣는다면 더 큰 복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내 곁에 있는 지금 그 사람이 진국인 줄 알고 마음을 열었다가 크게 상처받고 고생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진국인 사람을 구별할 줄 알면 남에게 뒤통수 맞을 일도 줄어들 것입니다. 오늘은 진국인 사람의 특징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내 곁에 두어야 할 진국인 사람을 구별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 싶습니다. 진국인 사람일수록 절대 하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상대방이 곤란해할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결혼을 안 하는지 묻거나 아이는 왜 안 가지는 건지 묻거나 얼마를 버는지 캐묻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남의 것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은 내 것을 잘 보지 못합니다. 물론 궁금해서 물어볼 수도 있고 걱정이 돼서 물어보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가족들이나 친구들과 만나면 흔하게 나오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질문들이 흔하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해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그 말을 들었을 때 어떤 마음일지 배려하고 생각해야 합니다.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죄인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답이 없는 인생에서 정답이 있는 것처럼 남을 가르치려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상대가 말하기 곤란해할 것을 알면서도 자신의 호기심 때문에 기어코 물어보고 알아냅니다. 집요하게 상대방의 상처를 파고듭니다. 말 센스가 있는 사람은 그렇게 곤란한 질문에도 되도록 빨리 상황을 정리하고 다른 말로 넘길 수 있지만 만날 때마다 이런 말을 듣는다면 그 사람과는 결국 멀어지게 됩니다. 이런 질문을 자주 하는 사람은 사람이 가볍게 느껴집니다. 진중한 사람이 되지 못합니다. 의도적으로 상처 주려고 하는 사람이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순수한 호기심에 물어보기도 하고 바쁘게 살다 보니 물어봤던 것을 잊어버리고 매번 만날 때마다 묻기도 합니다. 이런 사람은 착한 사람일 수도 있지만 깊이는 떨어지는 사람입니다. 사람의 아픈 곳을 알고 건드리는 것도 죄이지만 모르고 건드리는 것도 죄입니다. 무지에서 일어난 일이라면 지금부터라도 배우셔야 합니다. 나의 아픔이 시린 만큼 다른 사람의 아픔도 시립니다. 누구나가 과거에 힘들었거나 현재의 곤란한 상황에 놓여 있을 수 있습니다. 자기 생각만 하기 바쁜 사람은 남을 위하지 못하기 때문에 진국인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상대가 아파할 수 있는 질문을 아무렇지 않게 쉽게 하는 사람은 주위에 좋은 사람이 모여들지 않습니다. 진국인 사람은 질문을 할 때 상대방의 감정이 어떨지 살핍니다.
겪어보지 않았더라도 이렇게 입장을 바꿔 생각하면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좋은지 알 수 있습니다. 불편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면 질문 자체를 하지 않습니다. 그중 가장 신경 쓰는 것이 개인적인 질문입니다. 알고 싶더라도 상대가 말할 때까지 기다립니다. 사람마다 말하는 경계가 다르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나라면 아무렇지 않게 할 말이라도 남들은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의 기준에만 두고 생각하지 않고 입을 무겁게 합니다. 인내심을 가지고 알고 싶지만 묻지 않는 것도 애정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상대방을 불편하게 만드는 질문을 합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의 생각과 감정에 대해 알고자 하는 우리의 열망 때문입니다. 하지만 진국인 사람은 알고 싶더라도 참고 상대방이 말할 때까지 기다립니다. 사람의 욕망 중 가장 참기 어려운 것 중 하나가 말하고 싶은 걸 참는 것입니다. 진국인 사람은 한마디로 생각이 깊은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되려면 인내심과 배려심이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알아도 모르는 척 해줍니다. 진국인 사람들은 안다고 함부로 말하지 않습니다. 보인다고 다 말하지 않습니다. 이미 눈치챈 선물을 몰랐던 것처럼 해주어 상대방의 기쁨을 지켜주고 민망해 할 수 있는 상황도 모른 척 해주어 자존심을 지켜줍니다. 알아도 모른 척 해주는 순간은 삶의 지혜가 빛나는 순간입니다. 상대의 마음을 지켜주고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곁에서 위로의 말을 건네고 고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조용히 자리를 피해주고 기다려주는 것이 상대를 위하는 길일 때가 있습니다. 남들이 알면 더 위축되는 일이나 다른 사람이 알면 부끄러움을 느끼게 되는 일이 바로 그런 예입니다. 이렇듯 진국인 사람들은 지금 눈앞에 보이는 상황뿐만 아니라 미래를 멀리 내다보고 행동하는 특징을 보입니다. 세 번째는 떠들썩하게 챙기지 않는 것입니다. 진국인 사람들은 자신이 준비하는 것을 떠들썩하게 말하고 다니지 않습니다. 약속을 남발하거나 허풍을 떨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감동하는 이유는 그 사람이 나에게 보여준 깊은 생각과 살펴주는 마음 때문입니다. 말하지 않았지만 다 살펴보고 고민하고 있었다는 것에 고맙고 그가 지닌 진중함에 신뢰를 느낍니다. 사람은 나의 어떤 부분을 기억해 주는 것만으로도 소중함을 느끼는 존재입니다. 네 번째는 말을 쉽게 하지 않습니다. 지키지 못할 약속을 함부로 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 줄 말을 삼가합니다. 진국인 사람이 빛나는 이유는 배려를 할 줄 알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만 하며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는 사람과 달리 선을 지킬 줄 아는 사람입니다. 또한 진국인 사람들은 남을 평가하는 말을 삼가합니다. 결과나 상태에 대해 쉽게 단정 짓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내가 직접 눈으로 보고 들은 것이라 할지라도 맹목적으로 믿지 않고 그 안에 들어있는 진실을 보려 노력합니다. 확신이 서기 전까지는 섣불리 말하지 않습니다. 한마디 말이라도 멀리 퍼져나가는 것은 한순간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고 책임이 따를 수 있다는 것을 알기에 신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진국인 사람은 한마디 말도 가볍게 하지 않습니다. 말을 아끼는 이유는 지키지 못할 약속을 하지 않기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심사숙고하기 때문인 이유가 더 큽니다. 칭찬받기 위해 하는 것도 아니고 생색내기 위한 것은 더욱 아닙니다. 진짜 내 사람인지 구별하는 5가지 방법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만나면 마음이 편한지 불편한지 생각해 보세요. 시간을 내어 누군가와 약속을 하고 만났을 때 만나면 시간이 금방 가는 것만 같고 같이 있으면 즐겁고 편한 사람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그 사람은 내 인생에 있어서 꼭 옆에 두어야 할 사람입니다. 반대로 만나면 이상하게 불쾌해지고 불편하며 집에 와서는 찝찝한 기분으로 무언가를 골똘히 생각하게 만드는 사람이 있으신가요? 그런 사람은 내 사람의 기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삶을 살다 보면 정말 많은 부류의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인생을 오래 살아왔고 많은 경험을 가지신 분들은 알 것입니다. 재물이 많고 잘나고 똑똑한 친구를 옆에 두는 것보다 같이 있으면 마음이 편해지고 사심없이 나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친구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값진 것인지를요. 재물이 많고 똑똑한 친구 있으면 좋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삶을 지혜롭게 살아온 사람들은 하나같이 말합니다. 내 마음이 편한 것이 인생의 최고의 덕목이라고 말이죠. 내 사람이라고 생각되게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을 생각하게 되었을 때 마음이 따뜻해지며 저절로 미소가 지어집니다. 만나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마음의 위로가 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의 특징은 함께 무언가를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옆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힘이 되고 편안합니다. 멀리에 있어도 가깝게 있는 듯이 느껴지고 가까이에 있어도 부담되지 않습니다. 만나면 잔잔한 웃음과 함께 시간이 흘러가는 것도 잊게 만들 만큼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사람입니다. 혹시 이런 사람이 주변에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그 사람은 내 사람으로 두어도 되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시간을 내서라도 나를 만나는지 생각해 보세요. 내가 누군가를 만날 때 정말 만나고 싶고 같이 있으면 좋은 사람은 어떻게든 만나고 싶어 합니다. 시간이 없다면 시간을 만들어서라도 약속을 잡지요. 상대방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와 같이 있고 싶고 꼭 만나고 싶다면 아무리 바쁘더라도 시간을 내어 나와의 약속을 만듭니다. 그만큼 나를 좋아해 주는 사람이기에 내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시간이 날 때만 나를 만나려고 하는 것과 시간을 내서라도 나를 만나려고 하는 것은 정말 큰 차이가 있습니다. 시간은 마음과 비례합니다. 시간을 내서 나를 만나러 오는 사람은 그 사람의 소중한 하루 중 일부를 나에게 내어주는 것입니다. 사는 게 바빠서 자신의 시간도 제대로 가지지 못하는 현대사회에서 시간을 내어 만난다는 것은 나라는 존재를 깊이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를 찾아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정말 소중하고 값진 일입니다. 나를 기억해주고 알아봐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무조건 내 사람 중 한 명입니다. 세 번째는 안 맞는 점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지 생각해 보세요. 사람은 누구나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누구나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기 마련입니다. 사람은 모두 성격과 타고난 기질, 살아온 환경이 모두 다릅니다. 그렇게 타인과 내가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은 평생을 써도 이해하기 힘든 영역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완벽하게 모든 것을 이해할 수는 없어도 성숙한 어른이라면 이해하고 노력하려고 합니다. 상대방과 내가 다른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통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사람과의 인간관계에서 나와의 다름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은 성숙한 어른입니다. 그리고 그만큼 공감 능력이 뛰어난 사람입니다. 인생에 정답이 없듯이 사람도 누가 맞고 누가 틀리고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나와 다른 상대방을 존중하며 받아들일 수 있는 이런 사람은 그릇이 큰 사람이기에 내 사람으로 두어야 할 사람 중 한 명입니다. 네 번째는 나를 존중해 주는지 생각해 보세요. 서로가 존중하는 자세를 가지면 함부로 대할 수 없습니다. 내가 상대방을 존중해 주는데 상대방은 나를 무시하고 험하게 대한다면 그 사람은 절대 내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존중을 받는다는 것이 거창하고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받아들이고 내가 말하는 모든 것을 함부로 폄하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만약에 나에게 함부로 대하고 무시하는 사람이 있다면 독이 되는 그 사람과의 관계를 끊어내시는 게 좋습니다. 나를 존중해주는 사람과 함께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런 사람을 곁에 두어야 긍정적인 삶을 살아가는 힘을 기를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내가 힘들 때 곁에 있어주는 사람입니다. 인생은 항상 평탄하지는 않습니다. 행복한 시기도 있지만 아닌 시기도 분명 존재합니다. 내가 잘 되고 행복할 때 함께 기뻐해주고 곁에 있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너무나도 감사하고 좋은 일이지만 내가 정말 힘들 때 곁에 있어주는 사람은 내 인생에 있어서 무조건 옆에 두어야 할 소중한 사람입니다. 내가 고통과 절망 속에서 허우적거리고 있을 때 필요한 것은 내 옆에서 따뜻한 온기로 품어주는 내 사람들입니다. 슬플 때 조용히 눈물을 닦아주고 괜찮다고 다 잘 될 거라고 말해주며 옆을 지켜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내 인생에 함께할 귀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내 사람임을 깨닫고 소중하게 대해주어야 합니다. 친구와 잘 지내려니 단점이 보이고 손절하려니 장점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내가 가지기는 싫고 남 주기는 아까운 상황입니다. 그럴 때는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인생은 괴로움과 즐거움이 함께 온다는 말이 있습니다. 즐거움을 즐기고 싶다면 고통을 기꺼이 받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괴로움을 완전히 없애고 싶다면 즐거움도 같이 버려야죠. 손해가 싫으면 이익도 버려야 하고 이익이 좋으면 손해를 기꺼이 감수해야 한다는 것은 먼저 세상을 살다간 현인들의 공통된 깨달음입니다. 곱게 늙어가는 이를 만나면 세상이 참 고와 보입니다. 늙음 속에 낡음이 있지 않고 도리어 새로움이 있습니다. 곱게 늙어가는 이들은 늙지만 낡지는 않습니다. 늙음과 낡음은 글자로는 불과 한 획의 차이밖에 없지만 그 품은 뜻은 정반대의 길을 달릴 수 있습니다. 늙음과 낡음이 함께 만나면 허무와 절망밖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늙음이 곧 낡음이라면 삶은 곧 죽어감일 뿐입니다. 늙어도 낡지 않는다면 삶은 나날이 새롭습니다. 몸은 늙어도 마음과 인격은 더욱 새로워집니다. 더 원숙한 삶이 펼쳐지고 더 농익은 깨우침이 다가옵니다. 늙은 나이에도 젊은 마음이 있습니다. 늙었으나 새로운 인격이 있습니다. 젊은 나이에도 낡은 마음이 있습니다. 젊었으나 쇠잔한 인격입니다. 겉은 늙어가도 속은 날로 새로워지는 것이 아름답게 늙는 것입니다. 겉이 늙어갈수록 속이 더욱 낡아지는 것이 추하게 늙는 것입니다. 늙음과 낡음은 삶의 아름다움과 추함을 갈라놓습니다. 누구나 태어나면 나이 들어 가게 됩니다. 하지만 몸은 비록 늙었지만 마음만은 언제나 새로움으로 살아간다면 평생을 살아도 늙지 않습니다. 곱게 늙어간다는 것은 참으로 아름다운 인생입니다. 못 모르고 날뛰는 청년의 추함보다는 고운 자태로 거듭 태어나는 노년의 삶이 더욱더 아름답습니다. 행여 늙는 것이 두렵고 서럽다면 마음이 늙어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마음을 새로움으로 채워보세요. 한 겹씩 쌓이는 나이테는 인생의 무게를 보여줍니다. 그만큼 원숙해진다는 것이겠지요. 천천히 걸어도 빨리 달려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오직 한 세상입니다. 덜어는 조금 살다가, 덜어는 오래 살다가 우리는 결국 가야 할 곳으로 떠나갑니다. 소중한 사람과 마음껏 사랑하며 사세요. 우리에게 주어진 둘도 없는 삶, 지난 날 돌이키며 후회하기보다는 남은 날을 아름답게 가꾸는 일에 희망을 거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행복한 세상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마침내 바람에게도 돌멩이에게도 보이지 않는 마음에게도 고마움을 느끼며 정다운 사람들과 오붓하게 웃음을 나누면 마음이 부자인 사람이 될 것입니다. 삶의 지혜로 모두들 멋진 인생길을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니어에 대한 모든 것, 시니어 연구소였습니다. 중년의 3대 재앙으로 불리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돈과 건강, 외로움인데요. 이 세 가지를 극복할 수 있다면 내 남은 인생과 노후가 더없이 행복하겠지요. 오늘은 노후에 찾아오는 3대 재앙에서 벗어나기 위한 삶의 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한 번 사는 인생, 후회 없이 멋지게 살려면 이렇게만 하시면 됩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 도움받아 가시면 좋겠습니다. 옛날부터 사람이 살아가면서 바람직하다고 여겨지는 5가지의 복을 오복이라고 했습니다. 중국 유교의 5대 경전 중 하나인 서경에 나오는 오복을 보면 첫 번째는 수로서 천수를 다 누리다가 가는 장수의 복을 말했고, 두 번째는 부로서 살아가는데 불편하지 않을 만큼의 풍요로운 부의 복을 말했으며, 세 번째는 강령으로 몸과 마음이 건강하고 깨끗한 상태에서 편안하게 사는 복을 말했다고 합니다. 네 번째는 유호덕으로 남에게 많은 것을 베풀고 돕는 선행과 덕을 쌓는 복을 말했고, 다섯 번째는 고종명으로 일생을 건강하게 살다가 고통 없이 평안하게 생을 마칠 수 있는 죽음의 복을 말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이처럼 큰 행복으로 여겼던 오복을 염원하기 위해 새 집을 지을 때 대들보 밑에다가 하늘의 3가지 빛에 응하여 인간 세계엔 오복을 갖춘다는 뜻의 글귀를 써넣기도 했답니다. 그런데 그때의 서민들이 원했던 또 다른 오복이 있었다는 걸 아시나요?
첫째는 치아가 좋은 것이고, 둘째는 자손이 많은 것이고, 셋째는 부부가 해로하는 것이며, 넷째는 손님을 대접할 만한 재산이 있는 것, 마지막으로 명당에 묻히는 것을 말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요즘 현대인들이 생각하는 오복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는 건강한 몸을 가지는 복입니다. 두 번째로 서로 아끼면서 지내는 배우자를 가지는 복이고, 세 번째로 자식에게 손을 안 벌려도 될 만큼의 재산을 가지는 복이며, 네 번째로 생활의 리듬과 삶의 보람을 가질 수 있는 적당한 일거리를 갖는 복이고, 다섯 번째는 나를 알아주는 참된 친구를 가지는 복을 오복이라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이처럼 시대가 변하면서 오복에 대한 정의가 달라져도 우리들이 생각하는 행복하게 사는 법의 요체는 비슷비슷한 것 같습니다. 100세 인생에서 나이 50이면 인생의 절반을 산 것입니다. 긴 세월 동안 많은 사람을 만났고 헤어져도 봤습니다. 내 지나온 인생을 돌이켜보면 그동안 잘한 것도 있고 후회되는 것도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인생 후반전에서 전반전보다 더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인생에서 버릴 것과 버리면 안 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인생에 예기치 않은 여러 가지 고비를 만나 마음이 힘들 때가 있습니다. 특히나 노년이 되면 외롭고 초라하다는 감정을 자주 느끼게 된다고 합니다. 그럴 때 기억해두면 좋을 두 가지와 노후를 준비하면서 꼭 가슴에 새겨둘 7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우리들의 마음을 가장 힘들게 하는 두 가지는 남과의 비교와 외로움에서 온다고 합니다. 자신이 외롭고 초라하게 느껴져서 괴로울 때에는 이것 두 가지를 기억하세요. 첫째로 남과 비교해서 초라하다고 느끼는 것은 인간밖에 없습니다. 산에 사는 다람쥐조차 다른 다람쥐와 자기를 비교하면서 못생겼다고 좌절하거나 도토리를 빨리 까지 못한다고 괴로워하며 살진 않습니다. 마치 누에고치가 자기 입에서 나온 실로 고치를 만들고 자기를 가두듯이 남보다 잘나야 한다는 환상은 멀쩡한 자신을 속박하고 구속하게 만듭니다. 그러니 남보다 잘나야 한다는 환상을 버리고 지금 이대로도 충분히 괜찮은 나를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행복은 출발합니다. 둘째로 모든 사람 관계는 인연에 따라 흐르는 것입니다. 물은 경사진 곳을 만나면 빠르게 흐르고 직각으로 깎인 곳을 만나면 폭포가 되어 흐르며 웅덩이를 만나면 고요한 호수가 됩니다. 다만 이렇게 인연을 따라 흘러야 될 일을 자꾸만 내 생각대로 이래야 한다 저래야 한다 규정 지어놓으니 스쳐 지나갈 인연에도 괴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인연을 따라 같이 있을 때는 같이 있어서 좋고 혼자 있을 때는 혼자 있어서 좋다고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어갈수록 꼭 기억하고 있어야 할 7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과로하지 마세요. 젊을 때는 좀 아파도 약 먹고 부러져도 수술하면 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한번 아프고 나면 팍팍 건강이 약해집니다. 가을비가 내리면 내릴 때마다 겨울에 가까워지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몸을 무리하게 쓰면 안 됩니다. 젊을 때 무리해서 몸을 억지로 쓴 것처럼 똑같이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과로하면 안 됩니다. 본인의 몸 컨디션에 맞게 생활해야 합니다. 둘째는 과식하지 마세요. 아무리 맛있어도 적당하게 먹고 숟가락을 놓아야 합니다. 맛있다고 또 달라고 하는 것은 안 좋습니다. 술을 먹더라도 과음하면 안 됩니다. 연세가 들어서 과음이나 과식을 하면 안 됩니다. 자신의 욕심을 딱 조절해야 합니다. 요즘 우리나라에서 못 먹어서 영양실조로 일찍 죽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대부분 과식이나 과음으로 몸을 망치고 명을 단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셋째는 적당히 노동하세요. 설거지도 하고 방 청소도 해야 합니다. 시골에 사신다면 농사일을 하셔야 합니다. 몸이 안 좋다고 하루 종일 집에만 있으면서 방에 누워 있고 이러면 오히려 건강에 나쁩니다. 몸이 조금 힘들더라도 무리하지 않는 수준에서 자꾸 움직여줘야 합니다. 다리가 아파도 조금 걷고 소일거리를 해야 몸이 굳지 않습니다. 이게 운동이 됩니다. 따로 무리해서 헬스장에 가는 것보다 일상생활에서 몸을 계속 움직여주는 것이 신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좋습니다. 숨이 넘어갈 때까지 일을 해야 합니다. 꼭 돈을 벌려고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젊을 때 과로한 습관이 있어서 시골 노인분들은 극히 일에 욕심을 내서 무리를 합니다. 오늘 곡식을 다 못 심으면 내일 심으면 되는데 마무리하고 싶어서 오늘 늦게까지 하다가 밤에 끙끙 앓습니다. 이러지 말고 적당히 해야 합니다. 넷째는 자기 재산을 적당히 가지고 계세요. 자식이 예쁘다고 지나치게 다 주면 안 됩니다. 내가 100이라는 재산이 있으면 80 정도는 정신이 온전할 때 나눠주는 게 좋습니다. 미리 딱 배분을 하세요. 그래야 싸움이 없습니다. 노후에 먹고 살 수 있을 정도의 재산은 끝까지 가지고 있으면서 자기 목소리를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남에게 아쉬운 소리를 하거나 기대며 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자식과 부모 관계도 아름답게 하는 법입니다. 내가 늙어서 추하게 살지 않는 법인데요. 내가 도시에 살고 있으면 방 한 칸, 내가 살 집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게 자기 소유든 전세든 월세든 다 괜찮습니다. 인생을 깨우친 사람은 욕심을 내지 않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내 몸을 누일 자리만 있으면 족하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더 행복할 수 있습니다. 시골 분들은 소일거리하고 반찬 심어 먹을 작은 텃밭도 있으면 좋습니다. 도시 분들은 자기 용돈 쓸만한 건 넣어놓고 1년 이자를 계산해서 한 달에 얼마라도 나오게 만들어 놓는 게 좋습니다. 늙어서 누울 자리도 없으면 힘들어집니다. 젊은 사람은 빈털터리도 괜찮습니다. 노가다에서 벌면 됩니다. 그런데 늙으면 노가다를 못합니다. 어쩌다 몸이라도 다치면 큰일 납니다. 그럴 때 자식 쳐다보면서 용돈을 주나 안 주나 생각하면 자식을 원망하게 됩니다. 그럼 다 큰 자식을 욕해야 하고 이웃 사람한테 자식 욕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내가 먹고 살 정도는 미리 마련해 두면 좋습니다. 다섯째는 자식에 대한 집착을 버리세요. 자식이 무조건 잘 되어야 한다는 집착은 말할 것도 없고 자식한테 바라지를 마세요. 내가 자식한테 바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자꾸 자식을 욕하게 됩니다. 자식을 욕하는 것은 결국 내 욕입니다. 아이를 누가 낳고 누가 키웠을까요? 내 얼굴에 침 뱉기입니다. 인사하러 오면 자식이라도 고맙다. 내가 어릴 때 키웠다고 이렇게 찾아와서 인사해주니 고맙다 생각해야 합니다. 용돈을 주면 고맙다. 나를 찾아오지 않아도 귀찮게 하지 않아서 고맙다. 늘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부모가 늙었는데도 자식이 찾아와서 손 벌리는 사람이 많습니다. 나이가 40이 되어도 독립을 못하고 부모 밑에서 부모 도움을 바라면서 사는 자식이 많습니다. 요즘 말로는 캥거루족이라고 합니다. 이게 사회적으로도 참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사업한다고, 노름한다고, 돈 갖고 사고 치는 집도 많습니다. 자식은 안 찾아올수록 좋습니다. 무소식이 희소식입니다. 결혼해서 자기들끼리 잘 살면 세상에서 가장 고마운 일입니다. 그걸로 절대로 섭섭해하면 안 됩니다. 독립해서 내보냈는데 안 돌아오는 것은 당연한 자연의 이치입니다. 새가 새끼를 낳아서 날려보냈는데 나중에 새끼가 어미새를 안 찾아온다고 원망하는 것을 보셨나요? 돼지도 소도 그런 경우가 없습니다. 자식을 원망하지 않으면 내 자식은 무조건 효자가 되고 효녀가 됩니다. 자식을 불효자로 만드는 것은 어쩌면 나의 욕심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여섯째는 젊은 사람한테 잔소리는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쿵 저러쿵 하는 것은 별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입을 꽉 다무는 연습을 하세요. 그럼 젊은 사람들이 나를 늘 보살펴 줍니다. 자식하고 사이가 좋으면 나이가 들수록 자식들이 자연스럽게 부모를 보살핍니다.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식이 아예 부모 곁을 떠나고 안 찾아오는 것은 부모한테도 원인이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 내가 잔소리가 많았구나. 남의 인생에 너무 간섭했구나 하고 깨달아야 합니다. 20살이 넘어가서부터는 아이들에게 간섭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내 나이가 벌써 50이 넘으면 자식도 나이가 먹고 어른이 되어 가는데요. 자식이 성인이 되어도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이 부모의 특징입니다. 이것은 노인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자기 인생을 아름답게 살기 위해서는 잔소리를 안 해야 합니다.
같이 밥 먹으러 가자. 같이 놀러 가자. 이런 얘기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의사 전달을 위한 말은 다 해야 합니다. 다만 남의 인생에 간섭을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의사 결정을 잘했느니 못했느니 시비를 걸지 말라는 뜻입니다. 일곱째는 인색하지 마세요. 사람들 누구나 자손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똑같습니다. 그 자손이 잘 되려면 잔소리를 할 것이 아니고 나눌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에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봉사를 하는 것도 좋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보세요. 다만 1,000원이라도 2,000원이라도 남을 위해서 쓰는 것이 복 짓는 일입니다. 사람이 결국 생을 마칠 때 바라는 것은 두 가지라고 합니다. 하나는 내가 죽어서 좋은 데 가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남은 자손들이 잘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내가 죽어서 좋은 곳에 가고 자손이 잘 되려면 마음이 조금 너그러워져야 합니다. 인색하면 안 됩니다. 연세가 들었는데 돈에 너무 집착하고 물건에 집착하면 사람이 가볍고 초라해 보입니다. 젊은 애들은 뭐든지 악착같이 모으고 살려고 하면 그게 예뻐 보이지만 나이 든 사람은 아닙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면 너그러워져야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도 어떤 형제나 친구지간에 누가 좋아 보인다고 하면 나눠주기도 할 줄 알아야 합니다. 어차피 죽고 나면 저 세상에 하나도 못 가지고 갑니다. 어차피 죽고 나서는 태울 물건들입니다. 내가 정말 유명해서 박물관에 기증할 것이 아닌 이상 다 태웁니다. 하지만 내가 죽기 전에 남한테 주면 모두 선물입니다. 똑같은 물건인데 죽기 전에는 친구 후배가 좋아하는 선물이지만 죽고 나면 귀신 붙은 물건이 되어서 아무도 안 가져갑니다. 아까운 물건 태우기 아쉽잖아요. 그러니 미리미리 나누어 주세요. 나누는 행동 자체가 집착을 놓는 것입니다. 이것도 노후를 잘 사는 방법입니다. 봄에는 새싹이 돋고 여름이 지나면서 새싹들도 무성하게 자라다가 가을이 되면 단풍이 들고 결국에는 모두 떨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봄에 세상을 예쁘다고 하고 가을에 가랑잎은 쓸쓸하다고 외롭다고 합니다. 그런데 반드시 그렇기만 한가요? 아닙니다. 봄의 꽃도 예쁘고 가을에 잘 물든 단풍도 정말 곱고 아름답습니다. 봄에 꽃놀이도 많이 가지만 가을에 단풍놀이도 많이 갑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어릴 때라 살결도 부드럽고 얼굴도 곱지요. 이팔 청춘이라고 10대 후반부터 젊을 때는 예쁘고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늙으면 눈도 잘 안 보이고 귀도 잘 안 들립니다. 잘 걷지도 못하고 머리는 하얗게 되지요. 늙으면 죄다라고 말하기도 하는데요. 꼭 그렇다고만 할 수는 없습니다. 인생을 논할 때 젊은 사람이 강단에 서서 말을 하면 잘 안 통합니다. 그런데 머리가 하얗게 센 사람이 인생 얘기를 하면 더 좋아 보여요. 제가 요즘 하는 얘기나 20년 전에 하는 얘기나 똑같은데 젊었을 때는 설득력이 없었습니다. 인기가 적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년이 넘어서 말을 하니까 조금 설득력이 생겼나 봅니다. 더 늙어서까지 할지는 모르겠지만 갈수록 이야기가 구수해지겠지요. 술도 익어야 맛있고 된장찌개도 된장 국물이 재료에 스며들어야 제맛이 납니다. 밥도 충분히 뜸이 들어야 됩니다. 라면 끓일 때도 적당히 삶아서 밀가루 냄새가 빠져야 먹을 수 있지요. 그게 맛입니다. 우리 인생도 나이가 들면 삶의 맛이 있습니다. 늙어서 초라해지느냐 아니면 원숙해지느냐 이것은 몸뚱이의 문제가 아닙니다. 모든 것은 내 마음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가을에 잘 물든 단풍을 보면 봄꽃보다 더 예쁩니다. 날씨가 쌀쌀할 때 빨갛고 노랗게 익은 단풍을 보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잘 늙어 놓으면 무지하게 예쁩니다. 입에서 나오는 한마디 한마디가 인생의 많은 경험에서 우러나오기 때문에 새겨들을 만합니다. 어린애들이 조잘조잘 떠드는 것은 시끄럽고 영양가가 없지만 노인의 말 한마디는 말의 의미가 깊습니다. 늙어서 그런 멋을 잘 부릴 줄 알아야 합니다. 나뭇잎이 떨어졌는데 사람들이 주워가는 것은 단풍밖에 없습니다. 새파란 잎이나 꽃을 주워가는 것을 보셨나요? 떨어졌는데도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은 단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단풍처럼 아름답게 물들면
자식한테 버림받을 일이 없고 자식이 없어도 이웃이나 친구에게, 세상에게 버림받을 일이 절대로 없습니다. 배부르고 등만 따뜻해도 느낄 수 있는 행복을 요즘의 현대인들이 잘 느끼지 못하는 것은 아마도 남들보다 더 많은 행복을 움켜쥐고 싶은 욕심에서 비롯된 게 아닐까요? 행복은 자기 스스로 느끼는 거라고 합니다. 살면서 주변을 바라보지 않고 살 수는 없겠지만 너무 비교하고 살다 보면 사실 그리 초라하지도 않은 자신이 왠지 부족하고 모자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루살이 인생은 아니기에 내일을 생각하며 살아야겠지만 오직 내일만을 바라보며 오늘이라는 숱한 날들을 희생하고 사는 삶이라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내일을 위해 열심히 일하면서도 오늘 살아있음에 감사하고 오늘 하루를 즐기며 살아가는 삶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음 공부를 하고 나를 찾는 일은 지금의 우리에게 참 중요합니다. 그렇게 인생의 후반전을 아름답게 만들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니어를 위한 모든 것, 시니어 연구소였습니다.